26살 결혼한 지 고작 석 달 만에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제 친자식을 포기했습니다. 평생을 가짜 엄마로 살며 허리 한번 못 펴고 키워냈죠.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남긴 2억 5천만 원의 합의금 앞에서 제가 키운 아들은 괴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 서랍을 뒤지고 남편의 유품을 쓰레기 취급하며 저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물 대신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4시 통장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저를 찾아낸 아들 앞에서 저는 평생 숨겨왔던 참혹한 진실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친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와 눈물겨운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26살 결혼한 지 겨우 석 달째 되던 봄날이었다. 남편 병수가 퇴근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세상 모든 것이 무서운 듯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미안하다. 남편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누구의 아이인지, 왜 데려왔는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 그냥 아이를 안아들고 따뜻한 물에 씻겼다. 몸에서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다. 아이는 씻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말했다. 옛날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어. 결혼 전이야. 그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자기는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데려왔어.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 남편의 눈은 붉어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고 알았다. 이 남자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름은 도연이래. 김도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아들이네. 도연은 말이 없는 아이였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학교에 갈 때도 혼자였다. 내가 손을 내밀면 잡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은 없었다. 안아주면 가만히 있었지만 안기러 오지는 않았다. 나는 그 거리를 좁히려 애썼다. 도연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없어요. 친구는 생겼어? 네.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나는 그 등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상처받는 게 무서운 거구나. 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나는 더 애썼다.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외웠다.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보다 콩나물, 계란 후라이는 완숙으로, 밥은 조금 되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놨다. 과일, 빵, 우유. 도연은 말없이 먹었다.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았다. 나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너무 듣기 좋은 아이였다. 너무 말을 잘 들었다. 삐뚤어지지도 떼쓰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무서웠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다. 나는 도연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한 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머, 아드님 정말 얌전하시네요. 우리 애는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말을 잘 들어서 오히려 걱정이에요. 에이,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요즘 애들은 다들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나는 대답 대신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연은 가만히 서 있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물었다. 도연아, 학교 재미있었어? 네. 선생님은 좋으셔? 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낼 수 있겠어?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걸음을 멈췄다. 응? 제가 잘하면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아이를 내려다봤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도연아. 네. 엄마가 약속할게. 넌 어디도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영원히.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제야 도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겼다. 처음으로 스스로. 나는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월이 흘렀다. 도연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고 식사 시간에만 나왔다. 도연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공부는 힘들지 않아? 아니요.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방으로. 남편 병수는 가끔 한숨을 쉬었다. 저 녀석, 속을 모르겠어. 나는 남편을 달랬다.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원래 조용한 아이잖아요. 그래도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지가 않아. 나도 알고 있었다. 도연은 여전히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함부로 냉장고를 열지 않았고 거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럴 때마다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도연아, 엄마 들어가도 돼? 네. 오늘 과일 깎아왔어. 같이 먹자. 네. 도연은 책상 앞에서 일어나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사과를 깎아 도연의 입에 넣어줬다. 도연은 가만히 받아 먹었다. 맛있어? 네. 엄마가 내일 뭐 해줄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나는 웃었다. 아무거나는 제일 어려운 메뉴야. 도연이가 좋아하는 거 말해봐.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된장찌개요. 그래, 된장찌개. 알았어. 나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연은 가만히 있었다. 밀어내지도 기대지도 않았다. 나는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나를 진짜 엄마라고 느낄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지고 말았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병수는 7시쯤 일어나 씻고 나왔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병수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베란다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병수는 골목 모퉁이에서 한 번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전화가 온 건 오전 9시쯤이었다. 119 구급대입니다. 혹시 김병수 씨 보호자신가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다. 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김병수 씨 보호자세요? 내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일단 여기 앉으세요. 나는 앉지 않았다.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출근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대형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했습니다. 김병수 씨 외에도 2분이 더 다치셨고, 경찰관의 말이 이어졌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다. 3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나는 벌떡 일어났다. 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유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도연은 묵묵히 일을 도왔다. 조문객을 맞고 음식을 나르고 쓰레기를 치웠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울지 않았다. 한 번도. 나도 울지 못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말들이 귓가를 스쳤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사고 처리 건으로 한번 오셔야 합니다. 나는 홀로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가해 차량 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과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요? 네. 사망사고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2억 3천입니다. 협의 가능하시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억 3천. 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의 목숨값이 2억 3천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합의 절차는 복잡했다. 보험사 직원과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했다. 도연은 묻지 않았다.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합의금이 입금됐다. 통장을 확인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2억 5천만 원. 협상 끝에 조금 더 올린 금액이었다. 나는 통장을 꼭 쥐었다. 이게 당신이 남긴 전부구나. 보상이 아니었다.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병수가 목숨으로 남긴 마지막 보호막이었다. 나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병수의 영정 앞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다. 당신 너무 일찍 가버렸어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도연이는 어떡하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뒤 도연이 결혼한다고 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나는 국을 끓이다 손을 멈췄다. 갑자기? 아니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아버지 일 때문에 미뤘던 거예요. 상대는? 회사 동료예요. 이름은 수연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언제 한번 데려와라. 네.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이라니.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도연도 이제 30이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했다. 그래. 도연이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느리 수연을 처음 본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수연이에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안도했다. 밝고 활발해 보였다. 어서 와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았다. 도연은 그 옆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왔다. 도연이한테 잘 부탁해요. 에이,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도연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착한 애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나는 단둘이 남은 가족으로서 도연의 손을 잡아줬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도연은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멀었다. 나는 그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연의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그리고 그 계산이 얼마나 차갑고 철저한지를. 그건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후 한 달이 지났다. 도연 부부는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집이 넓었고 내가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도연이 먼저 제안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끼리 살아라. 신혼인데 불편하잖니. 괜찮아요. 저도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결국 나는 허락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밤이면 병수가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빈집이 너무 컸다. 그래, 도연이랑 같이 살면 조금은 덜 외롭겠지. 수연이 이사 온 첫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며느리 첫 아침상이니 정성껏 차려야 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어서 와요. 씻고 나와요. 밥 다 됐어요. 아, 저 아침 안 먹어요. 응?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커피만 마실게요. 수연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를 탔다. 도연이는? 오빠는 아침 안 먹어요. 원래 그래요. 나는 당황했다. 도연이가 아침을 안 먹어? 그 애는 아침 꼭 먹는 앤데. 에이,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침 먹으면 졸려서 일도 못해요. 수연은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나는 혼자 남은 밥상을 바라봤다. 정성껏 차린 상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나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며칠이 지났다. 수연의 생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집안일은 하지 않았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어머니, 저 회사 다녀요. 힘들어서 집안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나는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몰랐다. 물어보지도 않았다. 다만 매일 오전 10시쯤 나가서 저녁 6시쯤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연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옷. 매일같이 뭔가를 샀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오늘 산 건데. 수연은 명품 가방을 들어 보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얼마예요? 에이, 그냥 좀 비싸요. 근데 예쁘잖아요. 그래. 예쁘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돈은 도연 부부가 버는 것이니 쓰는 것도 그들의 자유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품을 사들고 다니는 며느리가 낯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장례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준비했다. 도연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잘 먹겠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입에 넣었다. 수연아, 밥 먹을 땐 휴대폰 좀 내려놔라.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에이, 오빠. 회사 일 좀 봐야 돼. 그래도. 알았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응? 저희 이번 달에 돈 좀 써야 할 때가 많아서요. 그래. 네. 집들이도 해야 하고 가구도 좀 바꿔야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리고 혹시 아버님 사고 때문에 받으신 거 있으시죠?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응? 합의금이요. 그거 얼마나 나왔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도연도 숟가락을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은 태연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걸 물어보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도 앞으로 생활비 계획 같은 거 세워야 하잖아요. 그건 내 돈이다. 에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족인데.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수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마. 어머니, 식사 다 안 하셨잖아요. 배가 안 고프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어머니 왜 저래? 그냥 좀 내버려둬.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거잖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자. 언제요? 언제 얘기할 건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합의금이 얼마나 나왔냐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걸 묻다니. 나는 며느리가 믿기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었다. 수연은 분명히 물었다.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2억 5천만 원. 병수가 목숨으로 남긴 돈. 이게 저의 눈엔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걸까? 나는 통장을 꼭 쥐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연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도 내 몫은 주문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 드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입맛도 없으시고 명품을 사면서도 나에게는 휴지 하나 사주지 않았다. 어머니, 휴지 떨어졌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하지만 사다 주는 법은 없었다. 나는 점점 깨달았다. 이 며느리의 눈에는 오직 돈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밤마다 병수의 영정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 우리 도연이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수연은 날마다 쇼핑을 했고 도연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나는 혼자 집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응? 저희 사실 돈이 좀 필요해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얼마나? 많이는 아니고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네. 제가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격증도 따야 하고 교육비도 내야 해서요. 그리고 수연이도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사업?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잘 되는 분야라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줄게. 정말요? 그래. 근데 이것만 주는 거다. 알겠니?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다. 손이 떨렸다. 병수가 남긴 돈을 처음으로 꺼내는 것이었다. 이건 도연이 미래를 위한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연이 거실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은행. 아, 그거요? 오빠한테 주실 거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안을 확인했다. 1,000만 원 맞죠?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수연아. 네. 이 돈은 너희 미래를 위해 주는 거다. 함부로 쓰지 마라. 에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쓸게요. 수연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잘한 걸까? 불안했다. 하지만 이미 내준 돈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도연의 방문 앞을 지나갔다. 안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봤지? 생각보다 쉽게 줬지? 그래도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야. 조심해서 써야 돼. 알았어요. 근데 오빠, 이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합의금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사망사고면 최소 2억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숨을 멈췄다. 수연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저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 몫도 있을 텐데. 그건 엄마 돈이야. 오빠도 아들이잖아요. 상속받을 권리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이, 오빠는 왜 이렇게 답답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상속받을 권리. 나중에 저 이모.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저 애는 처음부터 돈을 노린 거였구나. 며칠 뒤 수연의 태도가 변했다. 더 대놓고, 더 노골적으로.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응? 그냥 집안일 하지. 집안일이요? 그것만 하시면 심심하시겠어요. 아니다. 할 일이 많아. 에이, 어머니도 이제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세요. 돈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수연을 쳐다봤다. 무슨 소리니? 아, 제 말은요.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으실 거면 저희한테 좀 더 투자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한테도 좋잖아요. 투자? 네. 제가 사업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해요. 한 3천만 원 정도 더 있으면.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그건 내가 아껴둬야 할 돈이야. 에이, 어머니. 어차피 혼자 쓰시지도 못할 거면서요. 나중에 다 저희 거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며느리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돈을 가진 언젠가 사라질 존재로만 본다는 것을. 수연아. 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야. 알겠니?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방문 앞을 지나갔다.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어머니 왜 저래요? 그냥 내버려둬. 아니, 1,000만 원 줬으면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준대요? 수연아, 그만해. 뭐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오빠도 참, 어머니 편만 드시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됐죠?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연이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왜 말리지 않는 거니? 나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2억 4천만 원. 1,000만 원을 내준 뒤 남은 돈이었다. 나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며느리 수연의 눈에는 오직 이 돈만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수연의 만행이 시작됐다. 1,000만 원을 받은 후 수연은 변했다. 아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일주일 뒤였다. 나는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분명 자물쇠를 채워뒀는데 억지로 뜯은 흔적이 있었다. 누가 들어왔나? 나는 급히 서랍을 열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합의금 관련 서류였다. 보험사에서 받은 명세서, 입금 확인서, 사고 처리 내역. 나는 손이 떨렸다. 누가 이걸 뒤진 거지? 대답은 뻔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내 어머니. 혹시 내 방에 들어온 적 있니? 수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어제 청소하려고 들어갔었어요. 왜요? 청소? 네. 어머니 방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청소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에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서랍까지 열 필요는 없잖니. 서랍이요? 저 서랍 안 열었는데요? 수연은 시치미를 뗐다. 도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수연이가 청소한 거면 그런 거죠. 도연아, 이건 엄마도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일이 벌어졌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아, 혹시 내 통장 어디 있는지 봤니? 통장요? 모르는데요. 서랍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글쎄요. 제가 왜 통장을 알아요? 수연은 태어냈다. 나는 온 집안을 뒤졌다. 침대 밑, 옷장 안, 서랍 구석구석. 통장은 없었다. 분명 여기 뒀는데. 나는 불안했다. 혹시 도난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도연과 수연뿐이었다. 저녁 늦게 통장이 거실 소파 밑에서 나왔다. 어머니, 여기 있네요. 찾으셨어요? 수연이 들고 왔다. 거기서 나왔어? 네.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중요한 건 잘 보관하세요. 수연은 웃으며 통장을 건넸다. 나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일부러 옮겨놓은 거야. 내가 찾지 못하게. 며칠 뒤 세 번째 일이 벌어졌다. 나는 병수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외투와 넥타이들. 손으로 만지면 병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연이 방으로 들어왔다. 응, 정리 좀 하려고. 아, 그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옷장을 열고 병수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런 거 다 버려야죠. 이제 안 입으실 거잖아요. 잠깐, 수연아. 그건, 어머니, 집안에 죽은 사람 물건 두면 안 좋아요. 빨리 버려야 해요. 그래도 이건, 내가 말리려는 순간 수연은 이미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다. 수연아, 그거 내놔. 나는 소리쳤다.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건 병수가 제일 아끼던 외투야. 못 버려. 에이,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 어머니만 힘들어요. 상관없어. 내가 간직하고 싶다고. 나는 봉투를 빼앗았다. 옷을 꺼내 품에 안았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줄래? 네. 내 방에서 나가달라고. 수연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방을 나갔다. 문 밖에서 도연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어머니 좀 이상해요. 그냥 내버려둬. 아니, 죽은 사람 옷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문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저 남편을 기억하고 싶을 뿐인데. 일주일 뒤 네 번째 일이 벌어졌다. 나는 병수의 어머니께 받은 금반지를 찾고 있었다. 서랍에 소중히 보관해둔 반지였다. 하지만 없었다. 수연아. 네. 혹시 내 금반지 봤니? 금반지요? 무슨 금반지요? 작은 금반지. 서랍에 있었는데. 모르는데요. 제가 왜 어머니 금반지를 알아요? 수연은 시치미를 뗐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수연이 가져간 것을. 며칠 뒤 수연의 손가락에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수연아, 그거. 응? 이거요?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도연이가? 네. 예쁘죠? 수연은 웃으며 손을 펼쳐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이 샀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반지가 내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일이 벌어졌다. 내 오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희야, 오랜만이다. 언니, 어서 와요. 나는 반갑게 친구를 맞이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수연이 나타났다. 어머, 손님 오셨네요. 응, 내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친구가 물었다. 며느리신가 봐요? 수연이 대답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 수연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잘하세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친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무슨.
수연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근데 너무 집안일을 잘하셔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하.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친구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희야, 나 먼저 갈게. 언니, 잠깐만. 괜찮아. 다음에 보자. 친구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연은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머니, 손님 왔으면 미리 말씀하시죠. 제가 준비라도 할 텐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 아래 사람이 된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차는 식어 있었다. 입안에서 쓴맛만 돌았다. 나는 도연이를 바라봤다. 아침 식사 시간, 도연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수연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이었다. 도연아? 네, 엄마. 너 수연이가 요즘 하는 행동 보고 있니? 도연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행동이요? 모르겠어? 내 물건을 뒤지고 통장을 숨기고 남편 옷을 버리려 하고. 엄마. 도연이 신문을 내려놨다. 수연이는 그냥 집안일 도우려고 한 거예요. 좋은 뜻으로. 나는 숨이 막혔다. 좋은 뜻? 그게 좋은 뜻으로 보여? 엄마도 요즘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도연아.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나는 예민한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하는 짓을 보면. 엄마, 제발. 도연이 일어섰다. 집안 분위기 좀 좋게 해요. 수연이도 힘들어해요. 수연이가 힘들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네. 엄마가 자꾸 의심하시니까 수연이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도연아, 너 정말. 엄마, 전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도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걸까? 점심 무렵 나는 수연과 단둘이 남았다. 수연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수연이 불렀다. 응? 요즘 오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손을 멈췄다. 왜? 어머니 때문에요. 수연은 태연하게 말했다. 나 때문에? 네. 어머니가 저한테 자꾸 그러시니까 오빠도 힘들어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나는 물을 잠갔다. 수연아. 네. 내가 언제 너한테 뭐라고 했니?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안 보시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수연아, 나는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도. 수연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수연이도 나름대로 힘든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또다시 수연과 도연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밤 10시쯤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를 지나갔다. 도연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수연의 목소리였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는 모르시잖아요. 오빠 없을 때 저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하시는지. 나는 문 앞에 멈춰섰다. 엄마가 그랬어? 네. 오늘도 제가 집안일 도우려고 했더니 하지 말래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빠는 항상 어머니 편이시네요. 수연아,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제가 참을게요. 어차피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일 뿐이니까.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수연아, 울지 마. 오빠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그냥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수연이는 도연이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도연이는 수연이의 말만 믿는구나. 며칠 뒤 나는 도연을 다시 불렀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엄마. 너 수연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아니?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도연아, 엄마는 거짓말 안 해. 수연이는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어.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발 그만하세요. 수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내 물건을 훔치고 남편 옷을 버리려 하고 친구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엄마. 도연이 소리쳤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 수연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네. 수연이는 착한 애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 도연아? 네. 너 수연이가 무서운 거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 아이는 알고 있어. 수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도연의 과거를 떠올렸다. 도연이 7살이었을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도연의 얼굴에 멍이 있었다. 도연아, 이거 어디서 다쳤어?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아니지? 누가 때린 거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말해봐, 엄마한테. 친구가 때렸어요. 왜?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선생님께 연락해서 알았다. 도연이 맞은 이유는 따로 없었다. 그냥 놀림감이 됐던 것이었다. 너는 엄마가 없잖아. 너는 버려진 애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도연은 참았다. 싸우지도 울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더 미움받을까 봐요.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모든 걸 참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도연은 수연이 나한테 하는 짓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또 버림받을까 봐. 여자들은 결국 다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가슴이 아팠다. 친엄마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아직도 이 아이를 묻고 있었다. 그래서 도연은 침묵을 택했다. 수연의 편을 든 게 아니라 그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날 밤 나는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도연아? 네, 엄마. 엄마 들어가도 돼? 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수연이가 나한테 하는 짓을 알고 있지?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너 알고 있어. 엄마, 왜 말리지 않니?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수연이가 떠날 것 같아서요.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도연아, 엄마, 저는 또 혼자가 되기 싫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엄마도 저를 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는 몰라요. 도연아, 그리고 제가 만약 수연이한테 뭐라고 하면 수연이도 저를 버릴 거예요. 다들 그래요. 저는 결국 버려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도연을 안았다. 도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있었다. 도연아, 엄마는 너를 버린 적 없어. 알아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네.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공허했다.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신이 수연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연이 도연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오빠, 어머니가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오빠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응. 걱정 마. 수연은 도연의 팔에 기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수연은 도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버림받는 게 무섭다. 그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연은 그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여기 있으면 도연이는 평생 수연의 인질로 살 거야.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도연을 위해서라도. 저녁 식사 시간 수연이 또다시 말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안 좋아지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에이, 어머니.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는데요. 수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어서 아프든지 해서 없어져라. 나는 그 의미를 읽었다.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마음을 굳혔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야. 그리고 그 결심은 며칠 뒤 수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로 확정됐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연은 회사에 갔고 수연은 방에 있었다. 조용한 오후였다. 그때 수연이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응? 저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진지했다. 뭔데? 어머니,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차를 내려놨다. 무슨 얘기? 합의금이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합의금? 네. 아버님 사고 때문에 받으신 돈 있잖아요. 수연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게 왜?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너무 많잖아요. 나는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내 돈이야. 알아요. 근데 어차피 어머니가 다 쓰시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돈이 필요해요. 오빠 승진 준비도 해야 하고, 제 사업도 키워야 하고. 근데 어머니 통장에만 돈이 쌓여 있으면 뭐해요? 나는 손이 떨렸다. 수연아. 네. 그 돈은 내 남편이 목숨으로 남긴 거야. 알아요. 근데 아버님도 저희가 잘 살기를 바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다 내줄 수는 없어. 왜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왜 안 돼요? 어머니는 벌써 1,000만 원 주셨잖아요. 그럼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얼마예요? 남은 게 얼마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머니, 숨기지 마세요. 저희도 알 권리 있어요. 알 권리? 네. 저희가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 될 돈이에요.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연아, 너 지금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2억? 3억? 그 정도는 되죠? 나는 입을 다물었다. 수연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군요. 맞네요. 그 정도면 저희 충분히 쓸 수 있겠어요. 안 돼. 왜요? 그건 내가 아껴둬야 할 돈이야. 나도 살아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에이, 어머니.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그러니까 남은 돈 저희한테 주세요. 싫어.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노력?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가 이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안 사는데.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게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거니? 당연하죠.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수연아. 네. 나가줄래? 네. 내 앞에서 당장 나가. 수연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일어섰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버티시면 어머니만 힘들어져요. 무슨 소리야?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왔다. 수연은 도연을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오빠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신대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합의금 좀 나눠달라고. 근데 안 주신대요. 수연아, 그건. 오빠,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어차피 쓰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도 이유가 있으실 거야. 무슨 이유죠? 그냥 욕심이죠. 돈에 대한. 나는 칼을 내려놨다. 내가 욕심쟁이라고? 수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드시네요. 저도 오빠 아내예요. 저는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오빠도 어머니처럼 저를 무시하시는 거죠. 수연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수연아, 울지 마.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정말요? 응. 조금만 기다려.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답답했다. 도연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나를 불렀다. 엄마. 응? 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뭔데? 엄마, 합의금 좀 저희한테 나눠주실 수 없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도연아,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정말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남은 거 전부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 엄마, 어차피 엄마는 쓸 데도 없잖아요. 저희가 받아서 잘 쓸게요. 도연아? 네.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 2억 정도 되지 않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도연아,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목숨으로 남긴 거야. 보상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갈 마지막 버팀목이야. 알아요. 근데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래. 넌 가족이지. 그럼 저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연아, 이게 정말 내 생각이니? 아니면 수연이가 시킨 거니?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건 수연이 시킨 거라는 걸. 도연아? 네. 엄마가 이 돈을 주면 너희는 어떻게 쓸 거니? 잘 쓸 거예요. 어디에? 수연이 사업이랑 재승진 준비에. 그리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수연이가 명품 사는데 쓰려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다 봤어. 수연이가 매일 뭘 사들고 오는지. 엄마, 도연아, 내가 정말 그 돈이 필요하다면 엄마가 생활비로 조금씩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전부를 내놓으라는 건 그건 안 돼. 왜요?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도연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2억 4천만 원. 병수가 남긴 마지막 돈. 이 돈을 내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리고 도연이는 이 돈을 받아서 정말 잘 쓸까? 나는 알고 있었다. 수연이 이 돈을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그녀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도연도 나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아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질 거야. 나는 통장을 꼭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남은 돈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수연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뭐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생각? 돈이요. 저희한테 주실 거죠? 나는 수연을 바라봤다. 안 줘. 네. 한 푼도 안 줘.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래. 그럼 이제 어쩔 건데?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수연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이 집에 계속 계시고 싶으세요? 뭐? 여기는 오빠 명의 집이에요. 어머니 집 아니에요. 나는 숨이 막혔다. 만약 어머니가 저희 말 안 들으시면 나가셔야죠. 수연아, 너 지금. 저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아니었다. 이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이미 수연의 집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결심을 굳혔다. 나는 떠나야 해. 남은 돈을 들고 이 집을 나가야 해.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새벽 4시였다. 나는 눈을 떴다. 사실 잠을 잔 게 아니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이야. 오늘 이 집을 나가는 거야.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침대 밑에서 꺼냈다. 안에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통장, 신분증, 병수의 사진. 나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도연과 수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멈칫했다. 거실을 돌아봤다. 저기 소파에 도연이 처음 앉았던 날이 떠올랐다. 5살 꼬마였던 도연이. 저기 식탁에서 병수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날들이 떠올랐다. 저기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빨래를 개던 오후들이 떠올랐다. 이 집은 내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수연의 집이고 나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미련을 가지면 안 돼. 현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다. 안녕, 내 집. 안녕, 내 인생. 새벽 거리는 고요했다. 나는 가방을 메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계획은 없었다. 그저 집을 나오는 것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갈 곳도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다들 수연을 좋은 며느리로 알고 있었다. 내가 나왔다고 하면 다들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왜 나왔냐고 물을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지? 며느리가 날 괴롭혔다고? 그게 믿어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첫 버스가 왔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탔다. 어디까지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다. 종점까지요. 종점이요? 거기 뭔데? 괜찮아요. 나는 요금을 내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출발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도연이 다니던 초등학교, 병수가 즐겨가던 슈퍼마켓, 내가 매주장을 보던 시장, 모든 게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종점에 도착했다. 나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동네였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 하지만 어딘가 정겨웠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지. 나는 걸었다. 목적 없이 그냥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식당이 보였다. 대성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배가 고팠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나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인사했다. 주인인 것 같았다. 혼자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국밥 하나요. 알겠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식당은 한산했다. 손님이 2명뿐이었다. 국밥이 나왔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왜 이렇게 슬프지? 국밥은 뜨거웠고, 간은 딱 맞았고, 고기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삼킬 때마다 목이 메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주인이 다가왔다. 잘 드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쪽에서요. 나는 대충 둘러댔다. 혹시 여기 살 곳 찾으세요? 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이 동네에 빈 방들이 좀 있거든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부동산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계산을 하고 나왔다. 살 곳을 찾아야 해. 그리고 일도 찾아야 해. 그날 오후 나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 월세 40. 비싸지 않았다.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좁은 부엌.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나오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연아, 엄마는 그저 너를 사랑했을 뿐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갑고 신선한 바람.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야. 정희야, 너는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식당, 마트, 청소. 닥치는 대로 지원했다. 며칠 뒤 대성식당에서 연락이 왔다. 혹시 설거지 일하실 수 있으세요? 주인이 물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6시부터 점심 2시까지요. 감사합니다. 나는 일자리를 얻었다. 첫 출근 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이미 주인이 나와 있었다. 왔어요? 이리 오세요. 주인은 나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가끔 손님 응대하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통에는 이미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소매를 걷고 물을 틀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이게 나를 지키는 일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일. 나는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익숙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식당에 가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무도 내 돈을 노리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짐처럼 대하지 않았다. 주인은 좋은 사람이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점심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에이, 일하는 사람이 밥은 먹어야죠. 주인은 국밥을 내왔다. 나는 감사히 먹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작은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배려에 눈물 나는 것. 어느 날 저녁 나는 방에 앉아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2억 4천만 원.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이 돈으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해. 그럼 20년은 살 수 있어. 나는 안도했다. 충분해. 나는 살 수 있어. 그리고 생각했다.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찾으려고 했을까?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마.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다. 도연이가 보고 싶었다. 내 아들이 그리웠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이 동네 사람이 되었다. 식당 단골들도 나를 알아봤다. 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말씀하신 반찬 챙겨뒀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작은 대화들, 작은 웃음들, 이런 게 행복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자유로워졌어. 돈도 있고, 일도 있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 나는 괜찮아.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다. 도연이 생각이 났다. 병수 생각이 났다. 그 집에서의 따뜻했던 날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돌아가면 나는 또 무너질 테니까.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 그리고 살아가야 했다. 혼자서 강하게.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다. 병수야, 나 잘하고 있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맞는 길이라는 것을. 석 달이 흘렀다. 나는 완전히 이 생활에 적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가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루하루가 반복됐지만 평온했다. 주인 사장님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나도 그게 편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점심 손님들이 다 가고 나는 홀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도연이었다. 도연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왜 여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연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저기요, 혹시? 사장님이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이 근처에서 60대 여자분 못 보셨어요? 키는 이 정도고 머리는 짧고. 도연은 내 인상착의를 말했다. 나는 주방 구석에 몸을 숨겼다. 날 찾고 있어. 날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가슴이 뛰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장님이 대답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시겠어요? 제 어머니세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건네고 나갔다. 나는 주방 창문 너머로 도연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다. 도연아,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 하지만 삼켰다. 아니야. 아직 안 돼. 돌아가면 다시 똑같아질 거야. 도연이 떠나고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아드님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찾으시던데. 알아요. 안 나가 보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아들이 찾는데 숨어 있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가면 다시 수연의 압박이 시작될 것이고 도연은 또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일주일 뒤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점심시간이었다. 손님들이 제법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홀에서 사장님과 손님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한 10년 됐죠. 그럼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 많이 아시겠네요. 뭐, 그렇죠. 나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대화에 나는 손을 멈췄다.
혹시 정이라고 아세요? 60대 여자분인데. 사장님이 잠시 침묵했다. 왜 그러시죠? 아, 제가 아는 분이 그분 찾고 있어서요. 혹시 이 근처 계시나 해서. 또 도연이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을 보내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사장님이 대답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혹시 보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은 명함을 주고 나갔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연이가 계속 찾고 있구나.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사장님이 말했다. 아드님이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며느리 때문이에요. 며느리요? 네. 며느리가 저를 괴롭혔어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수연이 한 일들을, 돈을 요구했던 것을, 남편의 물건을 버리려 했던 것을, 그리고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사장님은 조용히 들었다. 힘드셨겠네요. 네. 그런데 혹시 아드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는 친자식이 아니에요. 네.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데려왔어요. 사장님은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키우신 거예요? 네. 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외면해요? 그 아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제 아이는 포기했어요. 네. 남편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죠. 근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이를 데려온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구나. 도연이가 더 상처받을 거라는 걸.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네.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도연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눈물이 흘렀다.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있으면 도연이는 영원히 남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산부인과 가는 것도 멈췄어요. 사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 희생을 하셨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왜요? 말하면 도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괜히 빚진 것 같은 기분 들까봐. 나는 코를 훌쩍였다. 그냥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사장님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아드님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알면 안 돼요. 왜요? 도연이는 그런 걸 알면 더 힘들어할 거예요. 저한테 더 미안해하고 더 짐을 느끼고 그러면 수연한테 더 못 벗어날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점심시간 손님이 많았다. 나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홀에서 사장님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분 정말 대단하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낯선 남자 목소리. 왜요? 사장님이 물었다. 아니, 그때 그 일 그래도 잘하신 겁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일이요? 아, 제가 예전에 학원 운영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때 그 어머님이 아들 등록금 때문에 오셨었어요. 나는 손을 멈췄다. 등록금?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립대 합격했대요. 근데 등록금이 갑자기 2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머님이 돈이 없으셨나 봐요. 남편분한테도 말 못하시고. 그래서 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그때 일을. 아르바이트요? 네. 청소하시고 심부름하시고 몇 달 동안 매일 오셨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눈물이 났다. 도연이는 몰랐을 거야. 그렇게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절대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괜히 짐 되면 안 된다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 돈 때문에 허리 다쳐서도 몇 년을 고생하셨어요. 병원도 못 가시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억났다. 도연이 고3이던 해.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얼굴. 엄마, 나 붙었어. 그래, 축하한다. 등록금은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나는 그때 남편 몰래 돈을 빌렸다. 학원에서 일도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도연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오늘 손님이 하시던 얘기 아드님 얘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드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왜요? 말하면 도연이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사장님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는 아드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알아야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도연이가 더 힘들어져요.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진실을 알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명함을 꺼냈다. 도연이 두고 간 명함이었다. 제가 연락해도 될까요? 안 돼요. 나는 소리쳤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준비되면 제가 연락할게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고 명함을 도로 집어넣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도연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면?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날은 비가 내렸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나는 우산을 쓰고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겠네. 비 오는 날은 항상 한산했다. 식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왔어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인사했다. 네, 사장님.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바닥을 닦았다. 11시쯤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끔 홀로 나가 서빙을 도왔다. 평범한 하루였다. 마이너스. 점심시간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식당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도연이었다. 이번에는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엄마. 나는 뒤로 물러섰다. 도연아. 엄마, 여기 계셨어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앞치마를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너 어떡해? 사장님이 연락 주셨어요. 나는 사장님을 쳐다봤다. 사장님은 미안한 표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드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어머님 진실을 말씀하세요. 아드님한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도연이는 몰라도 돼요. 엄마.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저 다 들었어요. 뭘?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숨이 막혔다. 등록금 때문에 학원에서 일하신 것도, 허리 다치신 것도 다 들었어요. 도연아, 그건 왜 말 안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그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부담스럽다고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니? 엄마는 늘 거리를 두셨잖아요.
저를 안아주셨지만 먼저 안으신 적은 없었어요. 웃어주셨지만 마음을 여신 적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저는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니까. 제가 남의 자식이니까. 도연아.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엄마,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셨다고요. 나는 눈물이 났다. 그건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저를요? 응.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아이를 낳으면 넌 영원히 남이 될 것 같았어. 그게 무서웠어.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엄마. 도연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일어나.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도연아, 일어나라고.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수연이가 엄마한테 하는 짓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리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또 버림받을까봐. 도연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진짜 엄마한테 버림받았을 때가 기억나요. 5살 때, 엄마가 친엄마가 저를 문 앞에 두고 갔을 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구나. 나는 버려지는 게 당연한 아이구나. 도연아. 그래서 수연이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떠날까봐. 저를 버릴까봐. 도연은 울었다. 근데 결국 제가 엄마를 버린 거예요.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신 분을. 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어나, 도연아. 엄마 용서해주세요. 일어나라니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나는 도연을 안았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도연은 내 품에서 울었다. 30살 어른이 5살 아이처럼. 그때 식당 문이 또 열렸다. 수연이었다. 오빠. 수연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들어왔다. 오빠, 여기서 뭐해요? 그리고 나를 봤다. 어머니? 나는 도연을 놓고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그래.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연락할 필요 없었어.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내가? 나는 웃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하자. 네. 너도 알잖아. 내가 왜 나왔는지.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지. 내 돈이. 어머니, 사실이잖아. 넌 처음부터 돈만 원했어. 나는 원하지 않았어.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도연이 일어섰다. 수연아, 오빠,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이혼하자.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하는 짓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 오빠, 저는 이제 알았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도연은 나를 돌아봤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아, 나는 안 돌아가. 네.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일도 있고, 내 공간도 있고. 하지만,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걱정하지 말고. 도연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아이야. 나는 도연의 뺨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엄마. 그리고 수연이랑은 헤어져. 그 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수연이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나는 수연을 쳐다봤다. 사랑?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어머니, 수연아, 넌 아직 어려.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은 희생이야. 포기야. 함께 아파하는 거야. 나는 도연을 안았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배운 거야.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걸. 도연은 내 품에서 다시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도연아. 그날 이후 도연은 수연과 이혼했다. 수연은 끝까지 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도연은 혼자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여기서 살았다. 가끔 도연이 찾아왔다. 엄마 밥 먹었어요?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잘 먹고 다녀야 해. 네, 엄마. 우리는 식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도연의 눈에서 거리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도 편안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저를 키운 것. 엄마 인생을 포기하신 것. 나는 웃었다. 후회? 한 번도 안 했어. 정말요? 응. 너는 내가 선택한 최고의 선물이야. 도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도연아. 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선택받은 아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알겠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제 알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병수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도연이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병수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걸. 우리 가족이 다시 찾은 평화를 보며